그날 밤 정옥은 우연히 현식의 휴대폰에서 장례식장 장소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몫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게 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정옥. 현식의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문자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옷장을 뒤진 정옥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장은수남 45세라는 이름이 현식의 자식으로 등재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뭡니까? 장은수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당신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옥은 새벽 6시에 일어나 현식을 위해 북어국을 끓이는 평범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북어국을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현식이 좋아하는 국물이었거든요. 북어 머리를 찬물에 담가두고 다시마를 우려내면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이미 몇 집에서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들 정옥처럼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현식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온 현식의 얼굴은 여전히 잠이 덜 깬 표정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무원 시절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아침 됐습니다. 정옥이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현식은 신문을 펼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정옥도 익숙했습니다. 현식은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정옥은 그런 현식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현식은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건강을 위해 매일 1시간씩 걷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시장을 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치 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정옥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로 상을 차렸습니다. 현식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신문을 보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뉴스만 간단히 보고 말았는데 말입니다. 오후에는 정옥이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었습니다. 현식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정옥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드라마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오해 때문에 갈등을 겪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옥은 그런 모습을 보며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과 현식도 저런 때가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옥은 다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현식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갈비를 골라왔거든요.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는 동안 현식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이 거의 완성되어 갈 즈음 현식의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에 문자를 거의 받지 않는 현식이었기에 정옥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식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식이 휴대폰을 보더니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궁금했지만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식이 화장실에서 나와 저녁상에 앉았을 때도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거든요. 갈비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현식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갈비가 참 연하네요. 현식이 드물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정옥은 기뻤습니다. 현식이 음식에 대해 칭찬하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시장에서 좋은 걸로 골라왔습니다. 아저씨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현식은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정옥은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 평범함이 정옥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큰 사건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일상이 감사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현식의 휴대폰이 소파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정옥은 무심코 그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장소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몫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례식장? 아버지 목? 현식의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이 문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현식의 휴대폰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문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장례식장 장소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몫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발신자는 은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옥이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현식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현식의 아버지는 분명히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장례식장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은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보, 현식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어요? 정옥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일 장볼 것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옥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현식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현식에게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모르는 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식이 산책을 나간 사이 정옥은 용기를 냈습니다. 현식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궁금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정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현식의 이름 아래 장은수남 45세라는 이름이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식과 정옥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현식에게 45세 아들이 있다는 걸까요? 부동산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식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정옥은 그 아파트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주소를 보니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언제 산 건지, 왜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그것도 자식까지 있다니요. 정옥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현식이 산책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서류들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정옥이 서류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식은 잠시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 그걸 찾았어요? 현식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옷장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장은수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당신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현식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그저 잠깐의 실수였어요. 현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45세면 이미 중년인데 어떻게 잠깐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법적으로 자식 등록까지 되어 있잖아요. 실수라고요? 이 사람이 45살인데 어떻게 잠깐의 실수입니까? 그리고 이 아파트는 뭡니까? 언제 사신 겁니까? 정옥이 부동산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현식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옥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류들을 보면 체계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현식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완전히 다른 삶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정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현식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정옥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현식은 정옥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정옥 역시 현식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조용했고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그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단어가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셨고 은수라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식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현식에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전 문자에 나온 장례식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현식이 동네 경로당에 간 사이 정옥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현식의 휴대폰에서 본 문자를 기억해서 장례식장 주소를 찾았습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현식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자신의 착각이나 오해는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개의 빈소가 있었습니다. 정옥은 하나씩 둘러보며 현식과 관련된 사람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빈소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적 있는 현식과 닮은 중년 남성이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성 옆에는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눈이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절을 하면 정중하게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중년 남성의 모습에서 현식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얼굴형도 닮았습니다. 저 사람이 은수일까요? 그리고 옆에 앉은 여성은 누구일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옥은 용기를 내어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니 모르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상주들의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은 분명히 현식과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어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조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현식과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은수 씨이신가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지요?
은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현식 씨의 아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빈소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깜짝 놀라며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은수를 힐끗 보더니 억지로 침착한 척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옥입니다. 현식과 50년을 함께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정옥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지만 은수 앞에서 당당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성이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정옥은 그 여성의 당황한 모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아내라면 이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은수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성은 은수를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여기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 여성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불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여성이 정옥을 밀어내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명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은수는 두 여성 사이에서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은수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는 은수를 보더니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은수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옥을 빨리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명자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정옥은 장례식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명자의 당황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정옥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식은 정옥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옥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5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현식을 믿고 따르며 살았는데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아 허무했습니다. 명자의 당황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내라면 그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은수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옥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옥 여사님이십니까? 저희는 장은수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상속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옥은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상속이라니요? 현식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일까요? 변호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현식 씨의 재산에 대한 장은수 씨의 상속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아직 살아계시는데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장 관련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장은수 씨는 현식 씨의 합법적인 자녀입니다. 정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합법적인 자녀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 은수에게는 정말로 현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일까요? 자신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정욱은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동네에서 아는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함께 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중년의 남성으로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장은수 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식 씨 명의의 부동산이 여러 건 있고 그중 일부는 장은수 씨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식 씨가 작성한 유언장도 있습니다. 정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고요? 그리고 유언장까지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가요? 정욱이 물었습니다. 대부분 15년에서 20년 전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현식 씨가 지속적으로 장은수 씨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왔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정욱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욱과 함께 온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재산들이 언제부터 형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욱 여사님의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습니까? 상대방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식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대부분 현식 씨 개인 명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욱 여사님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욱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50년 동안 집안일만 하며 살았던 자신에게는 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식 명의로 된 집, 현식 명의로 된 상가 건물, 현식 명의로 된 예금 통장들, 모든 것이 현식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장은수 씨 측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일부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유언장 작성 시기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정욱과 함께 온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대방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은수 씨 어머니인 명자 씨가 이 과정에서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말입니다. 정욱은 그 말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본 명자의 당황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명자도 자신이 법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정욱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행한 변호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원칙이 있고 정욱 여사님의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행한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약점이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오는 길에 정욱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해 보였습니다. 명자와 은수 측에도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행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완전히 떳떳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현식 씨와 직접 이야기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식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욱은 현식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정욱이 현식에게 말했습니다. 현식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수라는 사람이 당신 재산 상속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현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까지 알아야 했습니까? 현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편의 재산 상속에 대해 알면 안 되는 겁니까? 정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식은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수정된 옷챕터, 붕괴, 그리고 남편의 쓰러짐. 그날 밤 정욱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현식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에 현식이 보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것이 더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모두 밝혀내야 했습니다. 현식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현식이 산책을 나간 사이 정욱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현식의 책상 서랍, 옷장 구석구석, 심지어 침실 화장대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들이었는데 정욱이 모르는 계좌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니 상당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언제부터 모은 것일까요? 그리고 왜 숨겨둔 것일까요?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현식의 연금 외에도 다른 수입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은수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인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현식은 자신과 함께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지 자신을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현식이 산책에서 돌아왔을 때 정욱은 거실에서 서류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식은 그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또 뒤지셨군요. 현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아는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까?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식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현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대가 달랐고 상황이 복잡했어요. 제가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왜 은수를 자식으로 등록했습니까? 왜 명자와 함께 살았습니까? 왜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까? 정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현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아파. 현식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깜짝 놀라며 현식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프세요? 현식은 대답하지 못하고 가슴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급히 응급실에 전화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욱은 현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의 진단을 들으니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와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은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명자와 은수였습니다. 그들은 정욱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명자가 정욱을 노려보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은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현식이 쓰러져서 응급실로 데려왔습니다. 정욱이 대답했습니다. 은수가 간호사에게 현식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가족분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아들이고. 은수가 명자를 가리키려 하자 명자가 당황하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저는 명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수가 이상하게 여기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정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누구세요? 정욱이 대답하기 전에 명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명자는 더욱 당황하며 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그래. 간호사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중환자실 면회는 직계 가족만 가능합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해요. 은수는 신분증을 보여줬고 간호사는 그의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명자도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성이 다르시네요. 어떤 관계신지요? 명자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은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십니다. 정욱도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현식의 아내입니다. 그러자 명자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간호사는 더욱 곤란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일단 의료진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결국 명자와 은수만 현식을 볼 수 있었고 정욱은 중환자실 면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욱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위험한 상황인데 자신은 곁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자의 당황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명자와 은수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정욱 앞을 지나갔습니다. 명자는 정욱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은수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은수가 명자에게 뭔가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아주머니는 누구예요? 왜 그렇게 당황하셨어요? 명자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빈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현식과 함께 찍은 낡은 결혼사진을 꺼내보다가 결국 찢어버렸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병원에 가기 전에 현식의 방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어젯밤 명자의 당황한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현식에게도 더 많은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실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들을 펼쳐봤습니다. 현식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날짜를 보니 1987년이었습니다. 현식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현식이 자신에게 쓴 편지였지만 보내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정옥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명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하셨다. 명자가 임신을 했다며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다.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가 임신을 했다고요? 그럼 은수는 정말 현식의 아이일까요? 하지만 왜 현식이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다음 편지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정옥아, 나는 명자를 사랑한 적이 없다. 단지 아버지의 강요와 당시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게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너와 이혼할 수는 없다. 너는 내 진짜 아내이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옥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현식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은 기뻤지만 동시에 30년 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까요? 다른 편지들을 더 읽어보니 현식의 고민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명자는 내가 너와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은수는 내 아이이지만 너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옥은 점점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식은 두 가정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년 동안 자신을 속인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비교적 최근 것이었습니다. 2010년경에 쓴 것 같았습니다. 정옥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 하지만 은수 때문에 쉽지 않다. 명자는 계속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재산도 시간도 관심도 모두 요구한다. 정옥은 그 편지를 읽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명자가 현식에게 요구를 한다고요? 자신이 세컨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명자가 은수 앞에서는 자신이 정실인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명자가 최근에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은수가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명자와 정식으로 결혼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너와는 이혼하라고 압박한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정옥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식이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겁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 거짓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동시에 명자의 행동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세컨드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은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수 앞에서는 자신이 정실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옥은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식이 비겁했다면 자신은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명자와 은수가 중환자실 앞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은수가 명자에게 뭔가 묻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아주머니는 정말 누구예요? 아버지와 무슨 관계인가요? 명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은수는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버지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명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으면 안 돼. 아버지 아내는 나뿐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명자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걸어나가서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은수 씨,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저는 현식의 법적 아내입니다. 은수가 깜짝 놀라며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명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런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정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식과 저는 1982년에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은수가 명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 은수는 모든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설마.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은수야. 정말 미안해. 그제야 은수는 자신의 출생과 가정 환경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옥은 은수를 바라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은수 씨, 저도 어제까지 이 모든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 현식에게 속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정옥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식의 편지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정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현식의 편지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동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찾은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옥이 현식의 편지들과 서류들을 변호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정말 현식 씨가 직접 쓴 것이 맞습니까? 변호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으니 남편 글씨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분명히 현식이 쓴 편지들입니다. 변호사가 편지 내용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식 씨가 명자 씨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정옥 여사님을 진짜 아내로 여겼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옥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돌리며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먼저 현식 씨와의 혼인관계가 유일하고 합법적임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옥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정옥 여사님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상대편석에는 은수와 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은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사건 개요를 설명한 후 각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은수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장은수는 현식 씨의 합법적인 자녀로서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정옥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정옥 여사님과 현식 씨의 혼인은 198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유일한 합법적 혼인관계입니다.
또한 현식 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들을 통해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지들이 증거로 제출되자 법정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편지 내용을 검토한 후 은수 측에 질문했습니다. 현식 씨와 명자 씨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은수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조정위원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친자 관계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명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유전자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명자가 은수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안 돼. 그런 건 필요 없어. 하지만 은수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결국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정위원이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현식 씨와 장은수 씨는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놀랐지만 동시에 뭔가 예상했던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식의 편지에서 느꼈던 이상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현식도 은수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명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명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듯이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미안해, 은수야. 내 진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현식 씨에게는 내가 거짓말을 했어.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명자의 고백에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은수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지난 30년 동안 제가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정옥은 은수를 바라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은수 씨, 저희 모두 현식에게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조정위원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은수 씨는 현식 씨의 상속권이 없으며 정옥 여사님이 현식 씨의 유일한 법적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도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수 측 변호사가 포기하듯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명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 씨가 진짜 아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법정을 나오는 길에 은수가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옥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머니도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옥이 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수 씨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그날 밤 정옥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현식을 찾아갔습니다. 현식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현식은 정옥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수는 당신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현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현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호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비겁했다. 정말 비겁했다. 정옥은 현식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현식의 사과를 들은 정옥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비겁했다는 걸 인정하는군요. 정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변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현식이 정옥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병실을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현식이 회복되면 이혼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되찾았지만 더 이상 현식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달 후 현식은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옥은 현식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남처럼 지냈습니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옥아, 어느 날 저녁 현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정옥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현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요. 현식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깔끔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어요. 현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옥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자고요.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5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옥은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현식과의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정옥은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식과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식 때 받은 선물들, 함께 여행 갔을 때 산 기념품들.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픈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처리하죠? 정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물건들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짐을 끌고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사 당일 현식이 정옥을 배웅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현식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옥은 짐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식이 작은 봉투를 정옥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봉투 안에는 정옥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 이걸 주세요? 정옥이 물었습니다. 현식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잖아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정옥은 사진을 받아들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한 정옥은 텅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고 살림살이도 최소한만 가져왔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정옥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50년 만에 혼자 자는 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함이 무서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잠버릇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옥은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정옥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복지센터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정옥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옥이라는 개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정옥 씨는 정말 용감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라면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용감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정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정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정옥은 은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옥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함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은수와 명자가 정옥의 새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명자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모든 걸 그르쳤어요. 정옥은 명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로 새로 시작하면 되죠. 은수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도 아주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진짜 아버지를 찾아서 새로 관계를 정립하려고 해요. 정옥은 은수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은수 씨는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정옥은 창가에 앉아서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정옥은 일기장을 꺼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였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이렇게 의미 있는 줄 몰랐다. 내 인생이 현식의 그림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빛으로 나아간다. 75살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늦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 정옥은 일기를 덮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기보다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